실시간에 왔어요. 숙제가 173페이지부터였던 것 같아. 그지 지원아? 잘 해왔어? 응? 제가 찔끔밖에 안 내긴 했어 숙제. 그래도 근데 뭐 명제를 좀 즐겨야 되니까 173페이지부터. 였던 것 같고, 요 페이지는 뭐 볼만한 문제가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한데 662번에 나와 있는 상황이 이제 평행사 변형의 개수인데, 요거는 보통 여기 경우의 수 파트에서 등장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뒤에 이제 조합에서 훨씬 더 많이 다루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조합과 도형 관련된 내용들에서 보통 나오는데, 이제 요 문제에선 직사각형이지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평행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평행선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 더 그을까? 이렇게 이렇게 평행선들이 좀 여러 개 등장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의 개수를 세매라 라고 하면 니들이 어떤 느낌으로 가? 평행선 선택, 평행선을 선택한다 라는 이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낸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라는 아이디어로 평행사 변형 만들어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그어진 평행선 중에서 내가 이 평행선하고 이 평행선 두 개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가로 방향으로 그어진 평행선 중에서 이 평행선하고 이 평행선을 선택했다라고 치면은 여기 지금 얘네들로 둘러싸인 평행사 변형이 하나씩 결성되는 거 맞지? 쌤, 뭐? 좀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곱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평행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선 지금 몇 줄이냐? 1, 2, 3, 4, 5, 6, 6줄이냐? 6줄 중에서 2줄 선택할 때마다 이 가로 방향이 하나씩 닫히고, 그다음 이제 또 4줄 중에서 2개를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이 방향이 닫히니까, 그래서 평행선들 중에서 적당한 평행선들을 선택하면은 그때그때마다 평행사 변형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 괜찮나? 다만 이 문제는 이제 그 경우의 수 파트에서 등장하는 거라서 컨비네이션 기호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직사각형 중 색칠된 부분을 포함해야 되니까 평행선 4개 중에서 하나 선택,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 이해가지? 이 문제 제가 풀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662번 요 아이디어만 좀 챙겨놓고 가겠습니다. 괜찮나? 비슷한 까닭으로 나오는 문제가 페이지 넘겨서 너네 스텝 3 그 숙제는 아니었는데 페이지 넘겨서 676번 봐봐. 676번 얘랑 이제 유사 한 문제가 3스텝에 676번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비슷한 아이디어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되, 다만 이 문제는 조금 조건이 더 걸려있는 거야. 그 별표 모양을 하나만 포함하도록 직사각형 개수를 세매라 라고 했으니까 니들이 어떤 느낌으로 세야 되는지는 숙제로 직접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하여튼 이 아이디어만 잘 챙겨가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언급만 하고 173쪽에 662번 보고 있었어. 얘들아, 경수야, 숙제 해왔냐? 응? 경수 연휴 때 숙제 3분의 2 끝냈다고 저는 자랑하던데. 다 해왔어? 3분의 2가 아니라 전체를 다 해와야죠. 하여튼 이 아이디어 알고 있는 아이디어 맞지? 넘어가도 되죠? 다음 663번 풀만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문제에서 지금 원을 몇 등분하고 있어? 8등분하고 있죠. 이렇게 원을 하나, 둘, 셋, 넷 그어주고 여기 점 찍어서 원을 8등분한 점들을 적당히 이어서 만들어진 삼각형들 중에서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다.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도윤아,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있는 삼각형. 둔각 삼각형 맞아? 둔각 삼각형? 결국 둔각 삼각형 개수를 세매라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예각 삼각형과 두각 삼각형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삼각형? 당연히 직각 삼각형 맞지? 맞아? 그래서 둔각 삼각형을 세매라, 뭐 예각 삼각형을 세매라, 이런 식으로 둔각 예각을 가르는 문제가 됐다 하면 항상 직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괜찮나? 그러니까 일단 둔각 삼각형이 언제 만들어지느냐를 따지기 전에 직각 삼각형은 언제 만들어지느냐를 따져야 둔각 삼각형도 간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연결해서 직각을 만들고 싶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니들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다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지름에 대한 원주각 맞아? 그러니까 지금 원을 8등분 했으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렇게 4칸짜리 네 어서 오세요. 왜 늦어 도대체? 응? 다시 하던 얘기 계속합니다. 요거 4칸짜리 피자 조각 4칸 모이면은 지름 만들어지는 거 맞지?
맞아? 이 지름에 대한 이 지름 하나 선택하고 이 꼭지점 하나를 추가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어주면 얘가 지름에 대한 원조각이라서 여기서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 맞아? 물론 이 꼭지점 선택해도 직각삼각형, 얘 선택해도 직각삼각형 이런 식이지. 맞아? 그래서 직각삼각형 개수를 세매라 라고 하면 훨씬 더 편했겠지만 우리는 세고 싶은 게 둔각삼각형이니까 지금 보시면 이 상황에서 이 원주각이라는 개념은 항상 호의 길이에 대해서 정비례하는 거 맞아? 호에 대한 원주각이란 표현을 쓰지. 즉 이 호 4칸짜리 8등분한 것 중에 4칸짜리를 마주보는 원주각이 90도란 말이야. 그럼 그거보다 더 호의 길이가 길어져야 둔각이라는 원주각이 나타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4칸짜리가 90도면 요걸 한 칸 더 간 5칸짜리 호에 대한 이런 식으로 원주각을 그어주면 얘가 둔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직각이 되는 상황이 원주각이 되는 상황이 호의 길이가 4칸짜리가 현재 90도인 상황이니까 지금 5칸짜리가 되셔야 둔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혹은 몇 칸짜리? 이런 식으로 한 칸 더 가서 6칸짜리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을 따져도 얘가 둔각이 나타나겠지. 맞아? 6칸이 나타나도 둔각이. 뭔 소린지 알겠냐? 이해가? 이해되시나? 7칸짜리는요? 7칸짜리 해봤자 삼각형 만들 수가 없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원주각을 만들 수가 없잖아. 맞아? 그래서 쟤네들을 포함하는 삼각형들을 찾아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형태가 여전히 원을 이렇게 8등분 했을 때 5칸짜리면은 하나 둘 셋 넷 5칸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둔각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마저 닫아주시면 여기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 맞지? 맞아? 이런 형태의 삼각형이 있을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8등분 했을 때 6칸 가서 하나 둘 셋 넷 6칸 가서 이렇게 이어주면 이렇게 닫아주시면 이런 형태의 둔각삼각형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맞아?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신아 이런 두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준 상태에서 얘네들로 이제 개수를 셈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 듣고 있어? 하연아? 여기는 숙제였나요? 네. 아니었겠습니까? 돌아버리겠네. 앞에 안 한 건 당연히 숙제였겠지? 하연아? 여하튼 그러하고요. 이런 형태의 삼각형이 몇 개 생기냐라는 걸 카운트할 때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는 호의 길이 1칸짜리, 여기는 호의 길이 2칸짜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맞아? 그 다음 이런 형태는 여기 1칸짜리, 여기 1칸짜리니까 지금 이등변 삼각형 나타난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삼각형, 이런 종류의 삼각형 두 가지를 세주시면 되는데 이런 종류의 삼각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 게 편해? 여기 1칸짜리 한 변 길이 요 길이를 기준으로 보면 편한 것 같아. 왜? 이 길이가 하나 결정되는 순간 요 한 변 1칸짜리가 결정되는 순간 이쪽 방향으로 2칸을 이렇게 펼칠 수도 있지만 이쪽 방향으로 2칸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맞아 아니야? 이해가 가냐? 즉 지금 원을 8등분하면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때 팔각형, 정팔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정팔각형의 한 변 길이가 결정되는 순간 삼각형의 한 변 길이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삼각형의 한 변 길이당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해서 여우 귀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가지씩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럼 정팔각형이니까 변은 총 8개가 나타날 텐데 그 8개당 삼각형이 2개씩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그래서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겠죠. 이런 모습의 삼각형. 다음 이런 모습의 삼각형은 아까 했던 것처럼 셀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 또 이쪽 방향으로 퍼친다 하더라도 얘를 기준으로 본 삼각형을 셀 때도 얘를 겹쳐서 셀 수밖에 없지. 맞아? 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 변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는 게 편안한 것 같아. 되십니까? 꼭지점 하나랑 얘가 하나씩 달라붙는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할까? 맞아 아니야? 요 꼭지점에서도 이런 모습의 삼각형 만들 수 있고 요 꼭지점에서도 이런 모습의 삼각형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빙그르르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삼각형이 하나씩 이렇게 달라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그럼 얘는 그냥 8개의 꼭지점당 삼각형이 하나씩 붙을 테니까 어차피 하나씩이라서 8가지다 라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셈해지는 것 같아. 되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토탈 둔각삼각형의 개수는 16 더하기 8이니까 24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끝내시면 되는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넘어가도 돼. 그래서 일단 직각이든 둔각이든 예각이든 가르는 기준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생각한다 라고 아이디어를 잡아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 돼? 밑에 있는 664번 사전식별 문제는 학원에서 풀고 갔던 것 같아. 그지? 페이지 넘깁니다. 너네 665번 잘 풀었어? 보면은 생각보다 이 문제를 좀 이상하게 푸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문제에서 보고 싶은 게 1부터 5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얘네들을 각각 한 번씩 쭉 쓰는 거야. 1부터 500까지를 500개를 딱 쓰는 건데 숫자 1을 쓰는 횟수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숫자 1을 쓰는 횟수를 카운트해라 라고 했는데
숫자 1을 지금 우리가 숫자가 세 자릿수까지 등장이 가능하니까 요 100의 자리에 숫자 2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10의 자리에 숫자 1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 자리에 숫자 1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로 1, 어쩌고 저쩌고인 경우, 어쩌고 1, 어쩌고인 경우, 그 다음에 어쩌고 1인 경우. 이런 숫자를 쓰는 횟수를 생각하면 100의 자리에 등장하는 1의 횟수를 카운트할 수 있지. 맞아? 1부터 500까지의 숫자 중에서 이런 숫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카운트하면 100의 자리 숫자에 나타나는 1의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1부터 500까지 숫자 중에서 이런 모습의 숫자들을 몇 개 쓸 수 있는지를 카운트하면 요 10의 자리 숫자에 등장하는 1의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나? 100의 자리 숫자에 있는 1이랑 10의 자리 숫자에 있는 1을 따로따로 카운트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네. 자릿수별로 카운트하는 느낌? 이해 갑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이제 이런 모습의 숫자가 이 안에 몇 개가 등장하느냐라는 걸 카운트하면은 1의 자리 숫자에 등장하는 1의 개수가 몇 개인지 카운트할 수 있을 것 같아. 되십니까? 주의할 사항은 1부터 500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맨 앞자리수가 비어있을 때 맨 앞자리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이 문제는 지금 1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0, 0, 1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1도 쓸 거니까 그래서 맨 앞자리에 0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0부터 4까지만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가 500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뭔 소린지 아시겠죠? 네. 근데 중복되지 않아요? 뭐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뭔 소리냐면 지금 어떻게 셀 거냐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지금 0부터 9까지 얘도 0부터 9까지니까 이거 10 곱하기 10 해서 10까지야. 100까지인데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셀 거냐면 여기는 0부터 4까지니까 5가지 여기는 똑같이 0부터 9까지니까 곱하기 10 하면 50까지 들어오지. 방금 태준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센 거랑 여기서 센 거랑 겹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겹쳐도 상관없어. 지금 내가 여기서 카운트한 거는 100의 자리 숫자로 등장하는 1만 100까지가 나온다라고 카운트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보고 싶은 건 숫자 2를 쓰는 총 횟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10의 자리 숫자에 등장하는 1도 따로 카운트를 해줘야 돼.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 종류가 겹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야. 2를 몇 번 쓰느냐를 카운트할 거니까. 이해가? 그래서 중복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되십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 5가지, 여기 10가지 해서 얘도 50까지 나타날 거야. 네. 즉 1이 등장하는 총 횟수가 100가지, 50가지 해서 총 몇 가지? 20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이걸 막 1이 3번 등장하는 경우, 2, 2번 등장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케이스부를 쭈르륵 한 친구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 알았지? 그냥 자릿수별로 몇 번 등장하는지만 카운트하면 돼. 숫자 겹치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나요? 네, 왜 숫자 겹치는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봐봐. 여기서 내가 센 거는 여기에 여기 1이 들어오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100의 자리 숫자에 1이 등장하는 횟수를 센 거야. 근데 10의 자리 숫자에 등장하는 1도 카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선 카운트를 안 했어. 여기서 1이 등장하냐 마냐를 고려하지 않았잖아. 그냥 100의 자리 숫자에 등장하는 1만 카운트한 거야. 100가지가. 그러니까 이 100개라는 숫자가 100의 자리 숫자에 등장하는 1이 100개라는 거지 그 안에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에 1이 몇 번 등장하는지 아직 카운트를 안 한 거라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의 개수 입장에 생각하면 중복이 없는 거야. 숫자의 종류는 중복이 있을지언정 여기서 세는 것 중에 112가 있을 거고 여기서 세는 것 중에도 112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센 거는 어차피 얘를 둘 다 하나로 셈했으니까 여기서 셈한 건 요 1이고 여기서 셈한 건 요 1이야. 따로따로 카운트를 한 거야. 그러니까 숫자의 종류는 똑같지만 이 112라는 숫자에서 이 숫자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카운트한 거고 이 숫자는 여기서 카운트한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이 없는 거지. 이거 두 개로 카운트해야 되잖아.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로 카운트했기 때문에 잘 센 거라고. 이해합니까? 헷갈림이 없어야 돼. 의외로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다음 이제 666번 색칠 문제인데 제가 언급드렸던 상황이거든. 일명 딱지 상황이라고 했었죠. 보통 이제 색칠하는 문제는 이웃한 영역에 같은 색칠할 수가 없는데 한 번 이웃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웃하지 않고 빙그르르 돌아와서 탁 하고 다시 만나는 그런 모습의 느낌이거든. 문제에서 지금 무슨 뭐라 그랬냐? 콤팩트 디스크? 콤팩트 디스크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콤팩트 디스크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잘려가지고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나 봐.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색칠을 할 건데 서로들은 4개, 3개,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색칠한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인접한 영역은 색칠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A에 일단 먼저 최초의 색을 칠했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칠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빙그르르 돌려나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다 칠하는 경우에는 이제 A랑 이제 이웃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순간 이제 C를 칠할 때 A랑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A랑 헤어졌어. 근데 다시 얘를 칠할 때 A의 영향을 받지. 맞아? 그래서 한 번 헤어졌다가 삥그르르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뽀뽀 쪽 하는 상황이 딱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 맞아? 아니야? 고배 법칙이 깨지는 대표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보려면 이제 색깔 이런 거에 이름을 붙여가면서 시각화를 해주셔야 좀 헷갈리지 않는데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이 있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A에 칠할 수 있는 거 일단 4가지 중에 한 가지. 맞아? 색깔 4개 쓰는 거 맞냐? 4개 쓰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일단 A, B, C, D의 순서대로 칠한다. A, D, C, B 이렇게 칠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A에 일단 4가지를 칠할 수 있어. 맞습니까? 그 4가지 중 하나 칠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뒤에 칠할 수 있는 거는 3가지가 되겠죠. 4가지 제외하고 1번 제외하고 이제 2, 3, 4 중에 칠할 수 있으니까 뭐 2번 칠했다 라고 생각하면은 3가지 중 한 가지를 칠한 거야. 되십니까? 그럼 이제 얘는 헤어졌기 때문에 A랑 C에 칠할 수 있는 건 여전히 2번을 제외한 3가지를 칠할 수 있지. 맞아? 다시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게 여전히 3가지야. 3가지. 3가지 중에 한 가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2번을 제외하고 1번, 3번, 4번을 C에다가 칠할 수 있는데 1번을 칠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1번, 1번이 겹치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게 2, 3, 4번이야. 맞아? 근데 만약에 3번을 칠했다라고 생각하면 1번, 3번이 지금 따로따로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아까랑 다르게 2가지밖에 못 칠하는 거야.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즉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이 3가지 경우의 수마다마다 펼쳐지는 수용도의 가지수가 달라지는 상황이니까 고배 법칙이 깨지는 순간이고 이렇게 고배 법칙 깨지는 순간에서는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돼. 대신에 이 C에 칠할 수 있는 케이스 중에서 이제 니들이 해본 적 있으니까 우아하게 이런 식으로 찢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 여기랑 결국 같은 색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칠하는 색깔과 여기에 칠하는 색깔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합니까? 즉 C에 칠하는 경우가 색깔이 A랑 똑같은 케이스랑 똑같지 않은 케이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총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이때 경우의 수는 A랑 똑같은 색이면 얘랑 똑같은 색을 칠하는 거 한 가지, 얘랑 다른 색이면은 이제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3가지를 칠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다시 C에 칠할 수 있는 걸 A랑 똑같은 거 1가지, A랑 똑같지 않은 거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럼 이 첫 번째 상황은 A에 똑같은 거 칠했으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1번 칠할 거야. 그럼 1번하고만 안 겹치게 B를 칠해주면 되지. 맞아? 그럼 2, 3, 4번을 다 칠할 수 있으니까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 칠할 수 있는 거고 이때는 지금 A랑 다른 상황이니까 A랑 다른 색깔이면 1, 2 뭐 대충 3번 칠했다라고 생각하면 1, 3 제외한 2가지를 칠할 수 있는 거니까 이때는 2가지씩 B에다가 마지막 영역에 칠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지금 내가 케이스 분류한 상황이 C, B에 칠하는 그 경우의 수를 케이스 분류해서 했으니까 얘네들은 경우의 수를 더 해줘야 돼. 됩니까? 그럼 3 더하기 4가 돼서 여기는 3 더하기 4가 총 7가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C, B에다 칠하는 경우의 수가 7가지니까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4, 3, 12 곱하기 7 해서 8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내가 이거 기초개념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상황이야. 딱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지. 이렇게 생긴 거. 보통 이렇게 삥그르르 돌아와서 다시 똑 하고 만나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뒤에 이제 3스텝 넘어가면 페이지 잠깐 넘겨보면 숙제는 아니었는데 677번 같은 거 여전히 색칠 문제인데 얘는 얘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하거든요 얘들아. 거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 D라는 영역이 이런 모양인데 요 영역이 얘랑 이웃하지만 얘랑은 이웃하지 않습니다. 즉 얘네들이 같은 색깔로 칠해질 가능성이 생기거든. 그 다음 또 이렇게 막 건너졌을 때 같은 색깔로 칠해질 가능성도 생기고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잘 생각해서 풀어보시길 바래요. 알았어? 응용 상황이니까 오늘 숙제로 나갈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마지막 스텝 2의 667번 얘도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 비스무리한 게 있어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의 영역에다가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적을 거예요.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적을 건데 인접한 영역에는 연속하지 않는데 인접한 영역에는 연속한 숫자를 적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적을 수 있는 숫자가 지금 1, 2, 3, 4, 5, 6이고 우리가 색칠 문제 풀듯이 여전히 인접한 영역에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 우선적으로 조지고 가야겠죠. 맞아?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은 당연히 가운데 놓여있는 이 녀석이잖아.
즉 요 녀석에다 일단 얘를 넣는 경우, 얘를 넣는 경우, 얘를 넣는 경우를 직접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감이 좋은 친구들은 요거를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응? 이 가운데 쓰는 숫자를 뭐일 때 뭐일 때로 나눠야 될까요? 1, 6이 같은 세트다라는 거 느껴져? 아이들아?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다음 이제 2, 3, 4, 5가 비슷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2, 3, 4, 5 맞아? 이유는 뭐야? 지금 1을 칠했을 때 1을 여기다 칠해버리면 인접한 영역엔 연속한 숫자를 쓸 수 없으니까 1을 칠해버리는 순간 나머지 요 세 영역 얘랑 인접하고 있는 여기다가 자동으로 뭘 쓸 수 없는 거야? 1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누구만 가지고 얘네 셋을 이제 채워야 돼? 3, 4, 5, 6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얘를 채워야 돼 여기다 1을 써버리는 순간 이해가 갑니까? 즉 이제 쓸 수 있는 숫자가 4개가 된 거고 얘네들끼리는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케이스가 내가 지금 1과 6이 같은 성질을 가졌다라고 한 이유가 뭐겠냐 1을 쓰는 순간 2를 못 쓰는 거고 만약에 6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누구를 못 쓰는 거야? 5를 못 쓰는 거지 즉 지금 숫자의 위치만 바뀌어 있을 뿐 하는 역할은 똑같기 때문에 1을 가운데에다 1을 쓰는 거 6을 쓰는 게 사실상 같은 케이스나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상황은 이제 경우의 수의 대칭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 경우의 수의 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름만 바뀌어 있을 뿐 상황이 똑같은 거라고 니들이 인식해야 돼 그래서 원래는 케이스를 6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지만 6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누가 봐도 똑같은 케이스 인간이라면 느끼는 당연한 감각으로 누가 봐도 1번을 놨을 때 6번을 놨을 때는 똑같은 케이스니까 그냥 얘들은 무조건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케이스만 셈한 다음에 곱하기 2로 처리하겠다 라는 느낌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돼 안 돼? 그럼 지금 1을 놓은 케이스를 생각하면 나머지 3, 4, 5, 6만 가지고 배열을 하면 되니까 뭐 넷 중에 하나 여기다 집어넣을 거 넷 중에 하나 여기다 집어넣을 거 셋 중에 하나 여기다 집어넣을 거 둘 중에 하나 하시면은 퍼뮤테이션이지 맞아? 순열 상황이고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2, 3, 4, 5가 여전히 같은 패밀리인 이유는 뭐야? 1, 2, 3, 4, 5, 6 있을 때 1, 2, 3, 4, 5 여기 있을 때 가운데에다 2를 놨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양 옆에 있는 누구누구를 못 써? 1과 3을 저 옆에 자리에 다 못 쓰는 거지 누구만 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 4, 5, 6만 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 이해가? 그럼 그랬을 때 경우의 수 자체는 지금 어떻게 써지겠냐 4, 5, 6을 그냥 집어넣는 거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갈 거야 됩니까? 얘네들만 그냥 3개를 세 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뭔 소린지 알겠죠? 근데 2, 3, 4, 5가 다 같은 패밀리인 이유가 뭐냐고 3을 놨다 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3의 양옆에 있는 얘랑 얘를 못 쓰는 거지 맞아? 그럼 누구만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야? 2라고 5, 6만 가지고 해결하는 거니까 상황은 변하지? 선생님 너무 추워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굳이 문제를 한창 설명하는 와중에 말을 끊으면서까지 해야 할 말이었어? 아저씨? 저 응? 감기 걸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 소린지 알겠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만 하면 돼? 4만 해주시면 답이 나타나는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얼마냐 얘가 48가지 얘는 24가지인가?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7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더라 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것 같아 됩니까?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경우의 수의 대칭성이란 주제를 조금 더 파고들고 넘어갈까 싶거든요 이 경우의 수의 대칭성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얘가 감각적인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영역이 아니라 약간 문제를 푸는 감적인 영역인데 이런 것처럼 뭔가 누가 봐도 똑같은 이런 경우의 수들은 따로따로 셈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누가 봐도 똑같다의 영역은 약간 이렇게 기하적으로 좀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거든 구체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거는 보통 내가 안 알려줘도 감이 좋은 친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써먹고 있었을 거야 그냥 문제 풀 때 그래서 요거 내 얘기 나온 김에 페이지 넘겨서 이제 3스텝 봐야 되잖아 669번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그거 풀어놨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경우의 수의 대칭성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었어 경우의 수의 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냥 일일이 다 노가다로 카운트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셀 수 있는 순간들이 존재하더라 라는 거거든 669번 문제가 전형적으로 이제 수형도로 일일이 카운트해야 되는 문제야 수형도 하영아 여긴 풀었어? 네. 응? 요거 풀었어 잘? 669번? 수영도 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가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E, F, G H가 있는데 지금 A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G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줘 라고 했고 한 번 지나친 꼭지점을 지나가지 못한다 했을 뿐 이 문제는 최단경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빙그르르 돌아가지고 막 엄청 멀리 돌아서 G에 도달하는 경우도 다 카운트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가는 거. 먼 우의 경우.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를 이제 A에서부터 하나씩 B, D, E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수영도를 펼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노가다 한다기보다는 경우의 수에 대칭성이 존재한다라는 상황으로 인식하시면 좀 편하거든? 뭔 소리냐면 봐봐. A에서 최초 지금 수영도가 갈라질 수 있는 갈래가 B로 가거나 D로 가거나 E로 가거나 셋 중 하나지. 맞아? 첫 번째 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요 케이스,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요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이해가 가냐? 그럼 인간이라면 느끼는 당연한 감각인데 얘들아. B를 고르나 D를 고르나 E를 고르나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경로의 수가 달라지겠니? 달라지지 않겠죠. 이거를 지금 직육면체긴 하지만 길의 길이가 중요하진 않은 상황이니까 얘를 그냥 정육면체라고 편의상 보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약간 인간이라면 느끼는 당연한 감각인데 얘가 정육면체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꼭지점을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생각해봐. 완전히 모양 자체가 대칭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고르나 얘를 고르나 얘를 고르나 어차피 얘가 마주보고 있는 정확히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에 도달할 때까지의 경로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즉 이쪽 루트를 고르나 이쪽 루트를 고르나 이쪽 루트를 고르나 여기 펼쳐지는 가지수는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이제 경우의 수의 대칭성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느낌이야.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나눈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첫 번째는 최초의 B를 고르는 거, 두 번째는 최초의 D를 고르는 거, 세 번째는 최초의 E를 고르는 건데 이 세 가지의 케이스가 동일할 거다라는 생각이야. 대칭적인 위치에 놓여있으니까 각 점들이. 뭔 소리인지 알겠냐? 이해가 가? 근데 이 안에서 또 만약에 B를 골랐다 이 루트만 생각해 보시면 B를 고른 상황에서 여기까지 도달했어.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지. 여기에 도달했으면 이제 여기는 못 가니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야. 여기를 번호 1번 케이스, 번호 2번 케이스라고 해보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여전히 얘를 타고 이쪽으로 가는 거 두 가지가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않을 것 같지? 여전히 이쪽에서 이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봤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타는 거 여기를 타는 게 대칭적 위치에 놓여있잖아.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뭔 소린지 알겠지? 즉 이 안에서 갈라지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가 있는데 요 안에서 갈라지는 이 케이스 두 개도 대칭적인 위치에 놓여있으니까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얘도 똑같이 두 갈래로 갈라질 거고 얘도 똑같이 두 갈래로 갈라지겠지. 이해가 가? 즉 내가 세야 되는 건 일일이 다 수용도를 펼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케이스 중에서 내가 요 케이스 하나만 셀 수 있다면 즉 A에서 번호 1번 케이스가 뭐야? B를 선택했다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 C를 선택했다가 중간 경로는 뭔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G에 도달하는 이 케이스 하나만 내가 만약에 셀 수 있으면 어차피 2번 케이스는 얘랑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2로 첫 번째 B를 고르는 케이스를 우리가 셀 수가 있고 그럼 요 케이스 하나를 셌으면 다시 얘네 세 개는 똑같은 케이스가 나올 테니까 다시 곱하기 3으로 처리하시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이에요. 요거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결국 카운트해야 되는 게 딱 요 케이스 하나밖에 없는 거지. 수용도로 푸는 건 맞지만. 이해가 갑니까? 그럼 요거 경로 하나 정도는 우리가 수용도로 추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됩니까? 일단 A에서 B 골랐다가 C를 고를 거야. 그럼 C에서 이제 여전히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보고 있으니까 C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내려오거나 이쪽으로 가거나지. 근데 내려오는 순간 G에 도달해버리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지. 경로가. 맞아? G에 도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요 경로 하나 끝났고 그럼 여기가 아닌 경로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려면 D로 갈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 맞아? 그럼 여기서 D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A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 H로. 맞습니까? 그럼 H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순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일로 가거나인데 여기서 G를 선택해버리면 이제 경로가 끝나는 거고 G를 선택하지 않고 얘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얘로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서 E를 선택해버리는 순간 F로 갈 수밖에 없고 F에서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G밖에 안 남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내가 세고 싶었던 이 첫 번째 케이스의 가지수가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의 경로가 나타나는 거 맞지?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럼 이 케이스가 세 가지 나타났으니까 구하고 싶었던 3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답은 18가지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것 같아. 요거 이해가 가냐? 뭔 소리인지 알겠지? 납득되는 거 맞지?
그럼 정말로 잘 이 경우의 수의 대칭성 관련된 얘기가 감이 잡혔는지를 보기 위해서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숙제는 아니었는데 페이지 넘겨서 3스텝에 요 대칭성 느낌으로 생각하면 편안한 문제가 680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 지금 한번 풀어봅니다. 680번 문제. 경수야 몇 번 풀으라 그랬어? 680번. 다 맞췄어? 응?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나씩 카운트 했습니까? 일단 대부분 이 문제 풀어봐라 라고 하면 이제 열심히 세가면서 이제 하나씩 막 하면서 스프링 하면서 이제 새까매지도록 막 이제 세고 하는데 봅시다. 좀 우아하게 보는 방법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문제 자체가 S에서 G로 가야 되는데 문제 이해는 해야 돼. 너네 보면 문제를 안 읽는 경우가 많더라. 일단 출발지가 되는 S는 죄다 여기 가장자리에 붙어있지. 맞아?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 도달하는 거야? 여기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마치 얘가 지금 이 글자 하나하나가 그 점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대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셈하는 상황이 얘들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 SP로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움직일 수 있고 얘를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 P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이제 R로만 갈 수 있으니까 얘로 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여기서도 지금 R로 이렇게 갈 수 있지. 맞아? 그 다음 R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일로 쭉 가야 되니까 I로 가거나 이쪽 I로 가거나 얘로 이쪽 I로 가거나 이해가? 그 다음 스프링이니까 다시 N으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로 가거나 N으로 가거나 N으로 갔다가 L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거든? 즉 이 글자 하나를 니들이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자체가 지금 최단 경로 문제랑 비슷한 문제다라는 거 느껴져? 얘들아? 이 네모칸 창문 모양에서 S에서 G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최단 경로 문제로 변환이 가능해. 변환이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문제 자체가 최단 경로 문제다 라고 인식하시면 참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는 상황을 셌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꼭지점이 다 이렇게 이 글자 하나하나가 점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닫아준 이 창문 모양의 경로에서 최단 경로의 가지수를 셈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뭔 소리인지 알겠니? 이해가? 즉 설명을 위해서 조금 그림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 글자 하나를 전부 다 내가 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점으로 표시하면 위에 스프링이니까 5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냐?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 맞지? 맞아? 그래서 점 11개를 이렇게 길로 연결하고 그 밑에는 지금 점이 하나씩 좌우에 하나씩 줄어들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고 이런 식으로 경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 이거 이해가 가니? 뭔 소린지? 여기 점. 그 밑에 줄도 여전히 글자가 2개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점이 2개가 줄어들고 이렇게 아우 힘들어 팔 아파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밑에 라인은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S란 점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점들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이 점들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 점들에서 여기에 도달하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를 셈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아. 뭐? 저기는 3칸인데 왜 저기 2칸이 됐어? 뭐가? 아니 뭐 이 얘기를 안 들었어 아저씨? 이 글자 하나를 점이라고 보겠다고. 점. 글자 하나하나를 그 점을 찍은 거야.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이어준 그림이고 이 그림이랑 다른 그림이야. 알겠나? 문제를 이렇게 풀기 쉬운 버전으로 바꿔서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이 경우의 수 대칭성 얘기를 하다가 왜 했냐면 문제에서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 얘들아. 다음은 좌우 대칭 모양으로 이라고 써져 있지. 맞아? 지금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림 자체가 좌우가 대칭인 상황이다 라는 거 느껴집니까? 아이들아?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봐봐.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가지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경로에서 만들어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다 라는 걸 지금 파악했어?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최단 경로 자체는 니들이 세는 거 간단하잖아. 요 4칸짜리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달하는 거니까 1 써놓은 상태에서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으로 간단하게 계산 가능하지.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가지수가 5가지가 나타나면 물어볼게.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가지수도 몇 가지 나타나겠어? 5가지 나타날 것 같아? 하나 더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건 몇 가지 나타나겠냐? 5가지 나타날 것 같아? 맞아? 그럼 얘가 5가지면 여기서 여기 도달하는 것도 여전히 여기를 출발점으로 가는 것도 5가지 나타날 거야.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인 이유는 얘가 이 방향으로만 좌우 대칭인 상황이 아니라 다시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선을 그어줘도 이 방향으로 좌우 대칭인 모습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반으로 잘라주면. 이해가 가니? 이 방향으로도 좌우 대칭인 상황이고. 무슨 소린지 알겠어? 아이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달하는 가지수 셈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죠. 맞아 아니야? 이 창문 모양에서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2칸, 3칸짜리니까 요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달하는 가지수 1 쓴 다음에 2, 3, 4, 3, 6, 10 해가지고 총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 같아?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 10가지잖아. 그럼 얘가 10가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 몇 가지겠냐? 10가지일 것 같아 여전히? 왜? 좌우 대칭이 상황이니까. 대신에 얘도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대가리 꺾어서 바라보면 방금 그 상황하고 완전히 동일하지. 2칸, 3칸짜리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10가지, 여기도 10가지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됩니까? 무슨지 알겠어? 그럼 유일하게 카운트하지 않았던 좌우 끄트머리. 여기서는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게 쭉 가는 거 그냥 한 가지밖에 없지. 맞아? 마찬가지로 여기 끝점에서도 쭉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도 최단 경로로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아. 되십니까? 그럼 나타나는 숫자가 지금 한 가지거나 5가지거나 10가지거나인데 좀 여러 개가 겹치는 상황이니까 한 가지짜리는 총 3종류 있는 거고 5가지짜리는 4종류, 10가지짜리도 4종류 있으니까 얘네끼리 더해주시면 그 경우의 수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이해가 가?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럼 3가지, 5, 4, 20가지 더하기 40까지 해주시면 총 경우의 수는 63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고 이 문제는 일단 문제 자체가 뭔가 최단 경로 문제랑 비슷한 문제다 라는 걸 간파를 해야 돼. 애들이 이렇게 뭔가 경로를 찾는 문제다 라는 거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니들이 아마 대부분 다 풀었을 것 같은데 걔를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문제를 바꾸는 것 뿐이야.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알겠나요? 그래서 경우의 수 순열 파트는 특히 이렇게 말로 설명되어 있는 문제 자체의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면서 그런 거에 단련이 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넘어가도 될까? 잠깐 경우의 수 대칭성 얘기가 나와서 한번 봤고요.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176페이지 다시 봅니다. 668번은 내가 인간적으로 안 풀어줘도 되지? 처음 문제 최단 경로 찾는 문제 668번 안 풀어줘도 되냐? 네. 지금 이 문제 중간에 이렇게 막 물이 엎질러져 있는데 아니 침수된 건가? 침수됐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 끝점까지 도달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여기 끝점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기서 1로 가는 거, 여기서 1로 가는 거 각각 셈한 다음에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 셈한 다음에 둘이 곱해주시면 바로 경우의 수 나타나지? 맞아? 이거 안 풀어줘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맞아 아니야? 볼만한 문제가 670번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두 대문자 AB와 소문자 AB를 중복해서 4개를 선택해서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서 만든 모든 문자열 중 다음 규칙을 만족시키는 문자의 개수를 세매라 라고 했습니다. A 대문자 AB, 소문자 AB가 있고 얘네들을 4개를 배열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 라고 줬어. 근데 규칙성이 설명되어 있는데 가족권 보면은 이 라지 A의 바로 오른쪽에는 대문자가 오지 않는다 라고 했거든? 그럼 오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올 수 있는 문자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대문자를 못 오는 거니까 A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소문자 A 또는 B는 바로 다음에 올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바로 다음에 올 수 있다 라는 말은 얘네들이 이웃할 수 있다 란 말이거든? 즉 A는 만들어질 수 있는 문자고 A, B도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유닛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이거 뭔 소리인지 알겠어? 다음 나조건도 바라보시면 A의 바로 오른쪽에는 B 또는 B가 오지 않는다 라고 줬거든? 마찬가지로 소문자 A의 바로 오른쪽에는 B 또는 B가 오지 않으니까 얘랑 얘가 못 오는 거니까 올 수 있는 건 라지 A와 스몰 a는 올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와 얘는 올 수 있는 거야. 맞아 아니야? 다음 다조건도 살펴보면은 라지 B의 바로 오른쪽에는 B가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얘 바로 오른쪽에는 얘가 자기 자신이 오지 않으니까 나머지 A, B는 올 수 있는 겁니다. A, B는 오는 거 가능해.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나왔는데 B의 바로 오른쪽에는 스몰 b가 오지 않는다 라고 줬으니까 여전히 소문자 B 바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못 오기 때문에 나머지 3개 A와 B와 A는 올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이 문제는 지금 4개밖에 나열을 안 하는 거니까 직접 하나씩 수영도로 펼쳐가지고 문제를 푼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 그렇게 풀었니 혹시? 어떻게 했어 그러면? 풀지 못했군요. 물론 이제 수영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얘는 4개만 나열하는 거라서 수영도로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거든? 근데 개수가 더 늘어나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맞아 아니야? 이 문제는 좀 우아하게 해석하는 방법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니들이 유닛 위주로 유닛별로 분류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이 문제는 참 좋거든? 그 유닛별로 분류한 다음에 걔네 그 유닛들끼리 연결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 왜냐면 지금 연결될 수 있는, 이웃할 수 있는 문자들의 규칙성이 나타난 거야. 즉 나타날 수 있는 문자가 2글자 단위로 따져주면 AA, AB, 그 다음에 AA, AA 이런 애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지. 맞아? 즉 4개를 배열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4개의 문자를 요렇게 자리를 파준 상태에서 요거 앞에 2글자, 뒤에 2글자를 이어 붙인다 라고 생각하면 편안하다고. 되십니까? 그럼 앞에 있는 유닛과 뒤에 있는 유닛은 얘네 둘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생각해야 돼. 누구 다음에 누가 온다라는 게 정의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즉 앞에 오는 유닛은 뭐가 중요하냐면 뭘로 끝나는지가 중요하고 뒤에 오는 유닛은 뭘로 시작하는지가 중요해지거든? 되나 안 되나? 즉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유닛들을 내가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첫 번째, 뭐뭐로 끝나는 문자. 뭐뭐로 끝나는 문자로도 분류를 해볼 거고 두 번째, 뭐뭐로 시작하는 문자. 요걸로도 분류를 해볼 거야. 괜찮나? 그럼 일단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문자가 4개니까 A로 끝나는 문자, A로 끝나는 문자, B로 끝나는 문자, B로 끝나는 문자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게. 나타낼 수 있는 2글자짜리 유닛 중에서. 이해가 가니 이거 무슨 말인지? 지금 보시면 라지 A로 끝날 수 있는 문자는 뒷부분에 A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A를 셈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A에서 A 등장할 수 있지. 뒷부분에. 그 다음에 BA에서도 여전히 A 등장할 수 있어. 그 다음 BA에서 여기에서도 A가 등장할 수 있지. 맞아? 즉 뭐뭐로 끝나는 유닛, 이 뭐뭐 A로 끝나는 유닛은 몇 종류가 있는 거야? 3가지 있는 거 맞아? AA, BA, BA에서. 상황 파악돼? 그 다음에 스몰 a로 끝나는 문자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4가지가 다 되지. 맞아? 4가지가 다 들어올 수 있어. 요 앞자리에는. 그 다음 라지 b로 끝나는 문자는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1가지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스몰 b로 끝날 수 있는 문자는 요거 해가지고 2가지가 있는 거야. 되십니까? 이렇게 유닛들을 뭘로 끝나는지에 따라 분류를 했다고. 분류 작업을 거쳤어. 다음 이제 여기 앞에 놓을 문자는 분류 작업 끝났고 뒤에 놓을 문자는 이제 A로 시작하는 문자, A로 시작하는 문자, 대문자 B로 시작하는 문자, 소문자 B로 시작하는 문자로 이렇게 분류를 할 거라고. 이렇게 A로 시작하는 문자, A로 시작하는 문자, B로 시작하는 문자, B로 시작하는 문자. 근데 그 분류는 애초에 문제에서 이렇게 해준 거나 마찬가지지. 조건에서. 맞아? A로 시작하는 문자 2종류밖에 없잖아. 여기 2가지. 다음 스몰 A로 시작하는 문자도 AA에서 2가지 있고 B로 시작하는 유닛도 3가지. B로 시작한 유닛 3가지. 이런 식인 것 같아. 되십니까? 그럼 내가 첫 번째 요 케이스를 셈한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얘를 놓는 케이스 셋 중에 하나를 놨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라지 A가 왔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뒤에 넣을 수 있는 건 여전히 요 규칙성에 의해서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유닛만 여기 올 수 있지. 맞아? 즉 얘를 이어볼 수 있는 애는 얘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얘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를 2개를 날릴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뭔 소린지 알았어? 되나 안 되나? 즉 여기에 얘를 놓는 요 3가지 경우의 수는 그 마다마다 2가지 혹은 3가지를 놓을 수 있으니까 요 첫 번째 요 케이스를 내들이 생각하면은 전체 3가지 중에 1가지를 놨는데 그 뒤에 올 수 있는 건 2가지 또는 3가지니까 곱하기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가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이제 요 케이스를 셈했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에 4가지 중에 1가지를 놨다 라고 생각하면 A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A 다음 올 수 있는 건 라지 A, A밖에 없어서 사랑의 짝대기를 여기 또는 여기로만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거지. 됩니까? 이해가 이거 무슨 말 하는 건지? 4가지 중에 1가지를 놨다 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2가지 또는 2가지니까 곱하기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경우의 수들이. 상황 파악되냐? 하연아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그럼 그 다음 거는 이제 이해했으니까 쓸 수 있는 거 맞지? 굳이 내가 이렇게 색깔별로 그 짝대기 안 하고 그냥 쓸게. B가 왔다 라고 생각하면 1가지 중에 1가지니까 B가 왔으면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는 문자는 A, B가 있으니까 곱하기 뭐냐? 2 더하기 2 더하기 3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같고. 되십니까?
그다음 다음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마지막 스몰 빅으로 끝나는 문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앞에다 놨다라고 생각하면은 스몰 b랑 연결할 수 있는 건 이제 a, b, a니까 a, b, a가 되시면서 2 더하기 2 더하기 3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그럼 카운팅이 끝난 거 맞지? 몇 가지야? 5, 3, 15 더하기 4, 4, 16 더하기 얼마냐? 이거는 7 곱하기 1이니까 7 더하기 얘는 7 곱하기 2니까 14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럼 둘이 더해주면 31가지, 둘이 더해주면 21가지니까 다 더해주면 52가지의 경우의 수다라는 겁니다. 되나? 얘를 막무가내로 수용도로 다 하려고 하면 결국 52개의 수용도 가지수가 나타날 텐데 이거 언제 세겠냐고. 물론 이 정도는 셀 수 있어. 4칸짜리밖에 안 되니까 세기가 부담스럽진 않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6칸으로 늘어났다라고 생각해봐 얘가. 얼마나 빡이 치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 할 수 있겠지? 문자를 유닛별로 분류했다라는 거야. 뭔가 이웃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응. 조수는 3개였고요. 어? 저기 1 곱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개죠. 뭐라고? 3개 그거. 아니, 요 케이스를 본 거야. 얘를 여기다 놨을 때는 여기 라지 B가 왔으니까 라지 B로 끝났으면 그 다음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라지 A, 스몰 B지. 맞아? 그러니까 얘로 시작하는 거, 얘로 시작하는 거, 얘로 시작하는 거 두 가지, 세 가지를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 응? 앞에 거 이해했으면 얘는 당연히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해하지? 하지만 내가 지쳐 쓰러질 순 없지. 그지? 밑에 671번은 학원에서 풀고 갔던 것 같아. 배수가 되는 상황, 두 수를 더했을 때 배수가 되는 상황, 나머지에 따라 분류한다 라는 거 잘 기억하고 있지 얘들아? 풀 수 있는 문제 맞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음 672번. 얘는 뭐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은데 문제 조건 같은 것만 잘 파악하시면 되죠. 누구 다음에 누가 와야 되고 누구 다음에 누가 오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만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 지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체육 5개 가지고 6교시를 채울 건데 누구를 2번 하냐? 응? 과학을 2시간 한다라고 줬어. 과학을 2시간, 수학을 2시간 했어야 되는데. 여튼 그런데 월요일 시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가족권 보니까 6교시에 국어를 넣지 않고 국어 바로 다음 교시는 영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국어 바로 다음 교시는 영어다 라고 줬기 때문에 국어랑 영어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하나의 유닛이다 라고 여전히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 이웃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순서까지 결정해줬어. 국어 바로 다음에 영어가 온다라는 거고 쟤네들을 한 몸처럼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5교시 또는 6교시에는 영어를 넣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4, 5, 6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중에서 5교시와 6교시에 영어가 안 들어오려면 저 국어, 영어 유닛이 여기 들어오는 거 가능해? 그지? 여기 들어오는 것도 가능해. 여기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데 국어, 영어가 여기 들어오는 것부터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유닛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셋 중에 하나라서 누가 봐도 저거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문제인 것 같아. 맞아? 아니야? 그 다음 조건이 추가로 주어졌는데 다 조건 보시면 과학은 2교시를 연달아서 넣지 않는다라고 줬습니다. 2교시를 할 건데 얘는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과목이 수학과 체육인데 체육 바로 다음 교시에는 수학을 넣지 않는다라고 줬어. 다시 체육 바로 다음 교시에 수학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했어. 체육 바로 다음 교시에 수학이 오는 상황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바로 다음 교시에만 안 오면 되는 거니까 체육과 수학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막 체육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야. 그지? 다만 바로 다음에 오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만약에 if 체육과 수학이 이웃한다면 다시 체육과 수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체육 바로 다음에 수학이 오는 상황은 피하게 되기 때문에 수학, 체육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이해갑니까? 둘이 이웃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학, 체육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야.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당연히 지금 국어, 영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케이스 나눌 거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서 풀 건데 첫 번째 국어, 영어가 1, 2교시에 오는 케이스. 그럼 1, 2교시에 오면 3, 4, 5, 6교시가 비어있겠지. 맞아? 두 번째는 2, 3교시에 오시면은 1교시 비어있고 국어, 영어가 이렇게 국어, 영어가 들어오고 1, 2, 3, 4, 5, 6교시 비어있고 그 다음에 1, 2교시 비어있고 국어, 영어 3, 4교시, 5, 6교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다만 저런 규칙들을 만족하면서 나머지 과목들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일단 과학을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네 자리에다가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을 할 건데 여기서 막 칸맞이 전략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 문제는 얘네 둘에도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학이 요 자리를 차지한다 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두 자리는 이웃하지 않으니까 수학과 체육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는 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두 교시에 수학, 체육을 집어넣을 때 반드시 수학 다음 체육 이런 순서로 집어넣어야 돼. 이해가 가지? 즉 뭔가 어디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일일이 카운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피치 못하게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즉 하나씩 여기다가 과학 두 교시를 집어넣는 케이스별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까?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과학을 내가 동그라미로 표시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웃하지 않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동그라미, 비어있는 거, 동그라미, 비어있는 거, 동그라미, 비어있는 거, 비어있는 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아니지. 비어있는 거, 동그라미, 비어있는 거,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만 있는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알겠니? 돼, 안 돼? 이 빈자리에 이제 수학과 체육을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수학, 체육, 수학이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때는 나열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얘도 두 가지가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냐?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케이스에서만큼은 수학과 체육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안 돼. 이해가 되는 거 맞아? 되나 안 되나?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내가 세만 가지수가 2 더하기 1 더하기 2에서 총 5가지의 케이스가 나타나는 것 같아. 맞아? 마찬가지로 이거를 3번만 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학을 여기 넣을 수도 여기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에나 어딜 집어넣든 이웃하지 않는 게 만들어지니까 과학이 맨 앞 교시에 들어왔을 때 그 뒤에 세 교시는 과학, 빈 거. 그 다음 과학, 그 다음에 뒤에 세 교시는 빈 거, 과학, 빈 거. 그 다음에 과학 맨 앞에 들어왔고 빈 거, 과학. 이런 케이스 나타날 수 있고 여기 뒤쪽에만 과학 두 교시 집어넣을 수도 있지. 떨어지게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비어있고 과학, 비어있고 과학 이런 거용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이들아? 그럼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 얘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수학, 체육을 자유롭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전히 두 가지로 집어넣을 수 있고 얘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 붙어있는 경우는 수학, 체육을 한 가지 순서로밖에 집어넣을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3 더하기 3 하니까 여기가 총 6가지 경우의 수 나타나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다음 이제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과학을 한쪽에다 다 집어넣을 수가 없지. 두 칸밖에 없기 때문에. 즉 과학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 과학은 반드시 여기 집어넣어야 되고 한쪽 과학은 반드시 여기 집어넣어야 돼. 이해가 갑니까? 과학을 반드시 하나씩 집어넣어야 돼. 과학을 한 개씩 사이좋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과학을 한 개씩 집어넣는 순간 어디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빈자리가 여기 따로 하나 생기지. 맞아 아니야? 예를 들어 과학이 여기 들어오고 과학이 여기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빈자리 여기랑 여기는 죽어도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니야. 얘를 기준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됩니까? 즉 아까처럼 수학과 체육이 붙어있을 수 있는 상황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 상황만큼은 무슨 법칙으로 해결 가능해? 고배 법칙으로 해결 가능하냐? 맞아 아니야? 과학 두 교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얘거 둘 중에 하나 집어넣고 둘 중에 하나 집어넣는 거니까 2 곱하기 2로 처리가 가능한 것 같고 맞습니까? 나머지 이제 수학, 체육만 여기다 랜덤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전히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총 8가지 나타나겠지. 구하고 싶었던 총 경우의 수는 8 더하기 6 더하기 5를 하시면 14에다가 5 더했으니까 19가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조금 노가다성이 있긴 한데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니면 이제 얘를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는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나머지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배열한 다음에 그 칸막이 전략을 사용한다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 있는데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 조건이 추가로 걸려 있어서. 그래서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좀 투 머치인 것 같아서 그냥 얘는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케이스 노가다로 보는 게 훨씬 편안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응급 언급하고 넘어갈게. 그래도 돼? 그래도 되냐? 경수야! 그래도 돼? 넘어갈게. 미쳐버리겠어요. 난 너는 73번 잘 풀었어? 네. 673번. 네. 굉장히 성가신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이거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얘가 이제 과거의 교육과정의 잔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자연수의 분할이다 라는 느낌으로 옛날에는 얘를 배웠었어. 자연수의 분할이란 내용인데 너네 뭐 이런 기호 본 적 있니? P, N, K? 이런 거 본 적 없어?
얘가 이제 파티션이다 라고 해서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과거에는 있었어. 아주 머나먼 너희들이 깐난아기 때 교육과정에는 있던 내용인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서 이제 흔적조차 안 남았는데 흔적조차 안 남은 건 아니지. 이런 흔적들이 사실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숫자, 뭐 10이라는 숫자를 몇 가지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주제거든. 뭐 2 더하기 3 더하기 5 이런 식으로도 분할할 수 있고, 아니 뭐 극단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1을 10개 나열해서 이런 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맞아?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그 파티션 느낌이었습니다. 교육과정에 있었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런 그 자연수 분할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할까 하다가 걔도 좀 투머치인 것 같아, 너네한테. 별로 쓰잘데기가 없는 것 같아서 얘는 그냥 노가다한 느낌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노가다도 조금 똑똑하게 해야 되거든요. 673번 한번 보시면 지금 공이 10개가 있어. 네, 공이 10개가 있는데 최대 4개 담을 수 있는 가방, 최대 4개를 담는 가방을 6개 이하로 사용해서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 라고 했고, 뭐라고 했냐면 축구공은 서로 구분하지 않고 가방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라고 줬거든. 이 문제에서 전제 조건으로 걸려있는 거는 가방에 4개까지 담을 수 있다 라는 건데, 그럼 4개씩 최대한 눌러 담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방을 최소 몇 개는 써야 돼? 3개는 써야 돼, 그지? 4개씩 꾹꾹 눌러 담았다, 4개씩 꾹꾹 눌러 담았다 라고 생각하면 4 더하기 4니까 나머지 2개도 또 추가로 넣을 수밖에 없어서 가방은 최소 3개를 쓰는 거야. 되십니까? 그럼 가방 개수를 보시면 3개부터 6개까지만 가능한 거잖아. 되십니까? 그래서 문제 일단 케이스 분류를 가방 개수에 따라서 분류하겠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됩니까? 가방 개수 쓸 수 있는 게 3개거나 4개거나 5개거나 6개거나 넷 중에 하나지. 케이스 4개로 분류해서 풀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가방 개수가 결정이 되잖아. 그럼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냐면, 너네가 만약에 가방 개수가 결정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가방을 예를 들어 내가 4개만 쓸 거야 라고 생각해봐. 가방을 이렇게 4개만 쓸 거다 라고 생각하면 가방을 4개 쓸 거다 라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10개의 공 중에서 최소 하나씩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즉 공을 하나씩 여기다 집어넣고 출발하는 게 가능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가방 개수를 확정해 놓고 나면. 됩니까? 다시 가방 개수를 확정해 놓고 나면 벌어지는 효과가 공을 1개씩 집어넣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럼 한 가방에는 최대 4개만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4개를 집어넣었으니까 6개만 추가로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맞아? 그럼 추가로 집어넣는 공이 어떻게 찢어지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추가로 집어넣는 공은 최대 몇 개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어? 한 가방에? 3개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추가 공은 최대 3개까지만 하나씩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고 출발한다라는 아이디어, 너네가 아마 확률과 통계 같은 거에서 중복조합 이런 문제 풀 때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익숙할 것 같아. 맞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가방 3개 캐는 케이스. 가방을 3개 쓸 거야? 그럼 가방이 이런 식으로 3개가 있는 상황에서는 공을 내가 하나씩 집어넣고 출발할 거야. 되십니까? 그럼 추가로 집어넣어야 되는 공은 이제 추가로 7개 남은 공을 여기다가 찢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최대 3개까지만 찢을 수 있고, 최대 3번까지만 찢을 수 있어. 가방을 3개까지만 쓸 거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럼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았다 라고 생각하면 3 더하기 3 더하기 1로 찢을 수 있지. 맞아? 3개씩 꾹꾹 눌러 담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꾹꾹 눌러 담지 않으면 3을 지금 최대 2번까지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3을 한 번만 쓰는 케이스를 생각하면 3 한 번만 쓸 거니까 나머지 최대는 2가지밖에 없어서 3 더하기 2 더하기 2도 가능한 것 같아. 이해가 갑니까? 근데 이거 말고 존재할까요? 3을 한 번도 안 쓰는 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2개씩만 집어넣으면 6개밖에 안 되니까 요 케이스는 지금 요거 2가지밖에 안 나와. 2가지.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다음 이제 여기다 쓰자. 가방을 몇 개야? 4개 쓰는 케이스. 4개 쓰는 케이스 요렇게 했을 때 나머지 하나 주고 출발했다 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6개 공만 추가로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6개를 이제 최대 4개까지로 찢어주시면 되는데, 최대한 꽉꽉 눌러 담았다 라고 생각하면 3개로 이렇게 눌러 담을 수도 있지. 맞아, 아니야? 3 더하기 3 가능해? 그럼 3이 두 번 등장하는 케이스 다 생 거고요. 3이 한 번만 등장하는 케이스는 3 하나에다가 이제 최대 2까지만 눌러 담을 수 있으니까 2 더하기 1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것 같아. 되십니까? 혹은 이제 2도 등장하지 않는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가능하지. 요 2를 또 찢어가지고. 이해가 가? 그럼 3이 한 번만 등장하는 케이스 다 본 것 같고요.
그럼 3이 한 번도 안 등장하는 케이스는 2가 총 3번 등장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면 6을 채울 수 있지. 되나 안 되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요 2를 다시 한번 1로 찢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도 가능한 것 같아? 되나요 안 되나요? 2가 한 번만 등장하는 거 가능한가? 2, 1, 1, 1이니까 6개 채울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가 가냐? 즉 여기까지 해서 총 몇 가지 케이스 나타나는 거야? 5가지 케이스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 대신아 일일이 이렇게 찢어야 돼. 하나씩 세면서. 다음 세 번째, 가방을 5개 쓰는 케이스. 여전히 요렇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 하나씩 넣고 출발할 거야. 넣고 출발할 거니까 5개만 추가로 이제 찢어주시면 되겠죠. 맞아? 가방 개수를 확정 지어놓으면 집어넣는 찢어야 되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카운트의 부담이 낮아집니다. 알겠나? 그럼 최대 3개까지 눌러 담을 수 있으니까 3 더하기 2가 일단 최초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다음 3을 한 번만 썼다라고 생각하면 1 더하기 1 요거까지도 가능한 것 같네. 이해가 갑니까? 다음 3을 한 번도 안 썼다라고 생각하면 2 더하기 1부터 출발해서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가능하고. 맞습니까? 근데 가방 5개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1로 하나씩 나눠 담는 것도 이 케이스에선 가능하지. 맞아? 이해가 가냐? 요거까지 현재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5가지의 케이스가 나타나는 것 같아. 되십니까? 이해가? 아우 힘들어 죽겠네. 마지막으로 세야 되는 거 가방 몇 개짜리야? 6개짜리지. 아우 졸라 많아요. 여기다 쓸게. 네 번째 가방 6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가방. 공을 하나씩 넣고 출발할 겁니다. 그럼 6개나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4개만 추가로 찢어주시면 되는 것 같고 최대 3개까지만 찢을 수 있어? 맞아 아니야? 그럼 일단 찢을 수 있는 게 3 더하기 1 최초에 있고 다음 3은 한 번 쓰는 거 다 봤기 때문에 2 더하기 2 거나 2 더하기 1 더하기 1이거나 아니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거나 해서 4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맞습니까? 이해가 가냐? 그럼 구하고 싶었던 총 경우의 수는 지금 다 센 거지? 2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4가 되니까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더라 라고 끝내시면 될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알겠나? 되시죠? 넘어가도 돼? 이 아들아. 왜? 왜요? 응? 여튼 이런 문제는 좀 극혐이긴 하죠. 하나씩 좀 찢어야 해서 극혐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관련된 그 좀 심도 깊은 자연수의 분할 관련된 공식들을 좀 설명할까 하다가 그게 너네한테는 더 빡칠 것 같아. 별로 쓰잘데기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무쓸모한 것까지 막 그렇게 다 알아라 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는 셀 수 있잖아. 그지? 다만 셀 때도 좀 똑똑하게 세야 돼. 그냥 막무가내로 막 찢으면 아마 한참 걸렸을 거라고. 알겠나요? 674번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지? 맞아? 이거 가볍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정육면체인데 A란 경우의 수는 한 모서리만 공유하는 삼각형 개수지. 맞아? 그럼 꼭지점 3개 결정될 때마다 삼각형은 결정될 텐데 한 모서리를 공유해야 되니까 그 공유하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안한 것 같아. 맞아? 그럼 내가 모서리를 하나를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8가지의 모서리가 아니지 12가지의 모서리가 있을 텐데 정육면체니까. 맞아? 나머지 꼭지점 하나만 결정하면 우리가 삼각형 만들 수 있잖아. 즉 얘를 한 변으로 하고 나머지 꼭지점은 여기 6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는 애들은 지금 2 모서리를 공유하는 거지. 맞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토끼기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네들 전부 다 2개의 모서리를 공유하는 애들이야. 되십니까? 그럼 2개의 모서리가 아니라 하나의 모서리만 공유하게 하려면 얘를 요렇게 마주보고 있는 요 점이랑 요 점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한 모서리만 공유하는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맞아? 이해 가냐? 근데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으니까 총 모서리마다 2개씩 만들어지면서 곱하기 2로 처리하시면 A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서 2개의 모서리를 공유하는 B를 구해라 라고 생각하면 지금 아까 구했듯이 모서리마다 4개씩 펼쳐지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총 12개의 모서리가 있는데 그 모서리마다 4개씩 펼쳐진다라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2개의 모서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재 이 삼각형에만 주목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삼각형 얘는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도 카운트했지만 나중에 이제 저 12가지 중에 이 모서리를 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도 얘를 똑같은 걸 카운트했겠지. 맞아? 즉 12 곱하기 4로 경우의 수를 해결해버리면은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한 모서리당 2개씩 중복이 된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즉 중복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C를 세는 건 이제 간단하지. C를 세는 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으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모습밖에 없어? 얘는 모서리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꼭지점 위주로 생각하는 게 편한데 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으려면 여기를 선택해가지고 이런 삼각형만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즉 꼭지점 하나당 하나씩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서 8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A, B를 이렇게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사건으로 구해도 되는 것 같아? 맞아 아니야? 8개 중에 3개의 꼭지점 선택할 때마다 삼각형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 맞지? 맞아? 그래서 위에서 구해놨던 A 플러스 B를 얘에서 빼준 다음에 생각을 해도 똑같이 8가지다 라고 잘 나타날 것 같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계산 잘 했죠? 이 정도 방법하고 넘어갈게. 다음 혹시 675번이 안 되는 친구 있나요? 응? 나 미치겠네. 이거 369 게임이잖아. 369 게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숫자를 하나씩 말할 거래. 2000을 말하는 학생을 봐. 2000을 말하는 학생이 몇 번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야 근데 369를 2000까지 갈 일이 있나? 야 2000까지 번호를 말하게 하면 아동학대 아닙니까? 하여튼 자연수를 하나씩 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 또는 6을 포함하는 자연수는 말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1, 2, 4, 5, 7, 8, 9 이런 식으로 이제 3과 6을 포함하는 숫자는 하나도 안 말하는 거야 지연아? 맞아? 그럼 결론적으로 2000이 말하는 숫자의 몇 번째인지만 알아내면 얘를 말하는 학생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지. 맞아? 예를 들어서 11을 말하는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려면 1, 2, 3 안 나니까 4, 5, 6 안 하니까 7, 8, 9, 10, 11, 11이니까 9지. 맞아?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서 10이라는 숫자가 몇 번째인지를 알면 돼. 그러니까 11을 말하는 애가 9번인 이유는 얘가 9번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뭔 소린지 알았어? 즉 이 문제는 지금 사전식 배열 문제다라는 걸 일단 간파를 해야 돼. 사전식 배열 문제고 작은 수부터 큰 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2000이라는 숫자가 과연 몇 번째에 등장하는 숫자고 이 몇 번째인지만 내가 구해내면 지금 10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계속 숫자가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곧 얘를 말하는 학생이 될 거야. 요거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얘가 뭐 117번대였다 라고 생각하면은 10바퀴를 11바퀴를 돌고 11바퀴를 돈 다음에 1, 2, 3, 4, 5, 6, 7 얘가 말하는 거겠지. 이해갑니까? 즉 얘가 몇 번째인지 구하는 문제다 라고 일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그럼 지금 3과 6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1부터 2000까지 숫자를 만들 건데 숫자 카드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0, 1, 2, 3, 4, 5, 6, 7, 8, 9란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10장의 카드 중에서 3은 사용 못하고 6도 사용 못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8가지만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셈하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일단 작은 수부터 나열할 거니까 0부터 출발해. 네가 1부터 보는 거니까. 맨 앞자리 숫자가 0인 애들이 제일 작은 숫자들이 되겠죠. 일단 2000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4자릿수로 봤어. 됩니까? 그럼 이런 숫자가 몇 종류가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요 자리에 각각에 들어가는 게 8가지씩이잖아. 맞아? 즉 나타나는 숫자가 8 곱하기 8 곱하기 8 가지수가 있을 텐데 주의할 사항은 1부터 셈할 거기 때문에 0, 0, 0 들어가는 케이스는 세줘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니까 빼기 한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얘가 2의 9제곱이니까 510인가요? 1 빼면 511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 맞아? 즉 1000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기 전까지 999까지 511개의 숫자가 나열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그럼 511번째를 말하는 학생은 1번이 되겠죠.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이해가 가? 지연아? 무슨 말인지? 그럼 아직 지금 2000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1로 시작하는 거 총 몇 개인지 셈해 주시면 되고 얘는 그냥 000을 제외할 필요가 없으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8로 모든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거야. 이해가 갑니까? 그럼 얘는 그냥 512가지잖아. 그럼 결국 이 512의 마지막에 도달해 있는 숫자가 1999였을 거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나? 마지막 숫자가. 그럼 여기까지 누적 개수가 현재 1023개의 누적된 숫자가 나타났는데 그 말인즉슨 1999라는 숫자가 1023번째 숫자야. 되나?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이 2000이라는 숫자는 몇 번째 숫자인 거야? 1024번째 숫자 되는 거 맞지? 이해가 갑니까? 그럼 얘를 이제 말하는 학생은 몇 번이겠냐 지원아? 4번이 되겠죠. 됩니까? 10으로 나는 나머지니까 1024번째는 얘가 말한다 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냐? 이해하지? 넘어가도 돼? 아우 힘들어 죽겠다. 3스텝 앞부분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몰려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질문할 거 없죠 더?
페이지 넘기면 재미난 문제들 많이 있어. 오늘 숙제로 다 나갑니다. 알았죠? 얘들아. 다음 이제 순열도 숙제였죠. 182쪽으로 갑니다. 빨리 끝내야겠다. 182쪽 순열 그 스텝 1 다 풀어오자 했는데 스텝 1은 제가 언급드릴 만한 문제는 없는 것 같거든? 혹시 질문할 게 있나요? 혹시나? 아? 스텝 1은? 스텝이 다였어요. 아니 순열까지만. 지금 어디까지 풀어져 있어야 정상이야? 어? 그지? 184쪽까지. 그러니까 스텝 1은 지금 184페이지까지 풀어져 있어야 정상이고 스텝 2는 딱 한 장이었던 것 같아. 191쪽까지. 딱 한 장. 요렇게까지 돼 있어야 정상입니다. 맞아 아니야? 182쪽 안 되는 거 없지? 183쪽도. 언급할 것만 하나만 언급하고 갈게. 답을 못 낸 친구는 없을 텐데 688번 같은 거 볼 때 얘들아 기본 태도를 좀 말씀드릴까 싶어. 서로 다른 n권 중 3권을 뽑아 책꽂이에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n 퍼뮤테이션 3을 얘기하는 거 맞지? 맞아? 걔가 지금 720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720이다 라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경우의 수 순열조합 파트에 등장하는 이런 미지수는 항상 보통 무슨 조건이야? 무슨 수야? 자연수잖아. 자연수. 수학에서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야? 대입해서 찾아나가는 겁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즉 얘를 봤을 때 3차 방정식이다 신난다 하면서 얘를 막 전개해서 넘긴 다음에 조립제법을 쳐야 돼? 아니지. 여기다가 그냥 n에다가 적당히 자연수를 대입해가면서 찾는 게 기본 태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문제는 너무 눈에 보이잖아. 지금 n에다가 대충 10이란 숫자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니까 9, 8에 70에 10 곱하면 정확히 720 떨어지는 거 맞지? 어차피 너네 3차 방정식 풀 때 전개한 다음에 조립제법 할 때 집어넣어서 인수분해하잖아. 하나씩 집어넣어보잖아. 1부터 2부터. 그래 안 그래? 그 짓거리를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전개를 치지 말고 예쁘게 써진 이 식 자체에서 대입하는 태도 자체를 길러주자라는 거야. 미지수 찾을 때. 알았냐? 그게 훨씬 빠른 경우가 많아. 이 정도만 언급해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본 문제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봐드렸어. 페이지 넘겨서 695번 이런 거 잘 풀었냐? 695번 같은 거 풀어드릴 필요 없을까요? 아이들아, 양 끝에 두 수의 합이 나머지 네 수의 합보다 크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수의 합을 일단 구해주신 상태에서 비교하시면 되는 것 같아. 맞아 아니야? 넘어가도 돼? 이 문제는? 오케이 좋아요. 2스텝으로 갑니다. 여기만 마무리하고 정리하시죠. 190페이지에 719번 안 푼 문제가 있는데 요거 뭐 어렵지 않은 문제 같아? 맞아 아니야? 어른 자리 선택하고 배열하고 나머지 배열하고 하시면 되죠? 맞아 아니야? 자리에 조건이 붙은 경우고. 다음 721번 이런 거 잘 풀었냐? 얘들아 이웃하는 순열하고 이웃하지 않는 순열 얘네 둘이 동시에 등장하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기본 태도 말씀드리면 얘가 순열 3대장 중에 2마리지. 맞아? 이웃하는 순열은 항상 이웃해야 되는 애들끼리 유닛으로 묶어서 처리하고 그 유닛 내부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도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 다음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은 어떻게 컨트롤한다 그랬어?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먼저 배열한 다음에 칸막이 전략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하연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그래. 그림과 같은 의자 6개의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앉을 건데 빈 의자가 6개가 있어. 1, 2, 3, 4, 5, 6 6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남자 둘 여자 둘을 앉을 건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말아야 되고 얘네들끼린 이웃하면 안 되고 얘네들끼린 이웃을 해야 돼. 그지? 맞아 아니야? 그럼 여학생 둘은 이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 그냥 여학생 둘을 뭘로 처리하면 돼? 유닛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빈 의자에 사람 안 치는 문제 같은 거 요령적인 거 말씀드렸나? 빈 의자에 사람을 안 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얘기했어? 의자에 사람 엉덩이가 붙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앉은 의자가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이미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알겠나? 의자에 앉힌다라고 생각하면 보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뭐냐면 남자 1번이 앉은 의자, 남자 2번이 앉은 의자, 여자 1번이 앉은 의자, 여자 2번이 앉은 의자가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가 2개가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의자 6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셈한다 라고 생각하라고. 알겠나? 이해가? 그럼 상황 자체는 지금 어렵진 않아. 여자 2명은 반드시 이웃해야 되니까 얘네 둘은 그냥 한 몸이야. 맞아? 그럼 이 유닛을 제작하는 가지수 자체는 2가지가 되겠죠.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칸막이 전략을 사용하려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이 얘네들이지. 맞아? 총 몇 명인 거야? 하나, 둘, 세 명인 거야. 얘네들을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쟤를 끼워 넣겠다란 칸막이 전략 사용하겠다. 이해가 하연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거대한 합체한 녀석하고 빈 의자 두 개가 있어. 얘네들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얘네들은 서로 같은 거니까 얘가 자리를 옮기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 이해가 갑니까? 그럼 곱하기 세 가지의 경우의 수로 얘네들을 나열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녀석의 사이에다가 쟤네들을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됩니까? 그럼 사이사이에다가 얘네들을 각각 집어넣는 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집어넣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집어넣으시면 끝나겠네. 뭔 소린지 알겠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전략 자체가 머릿속에 잘 입력이 돼 있어야 돼.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왜? 뭐가 문제야? 넘어가도 돼? 다음 722번은 무슨 상황이냐 얘들아? 응? 앞에서 강조할 말씀드림. 완전순열 상황 등장하는 거 맞아? 교란순열이라고도 합니다. 응?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 좀 있었어? 맞아 아니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 B, C, D 이름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쪽지가 A, B, C, D의 각각 4명이 쪽지를 다시 뽑을 건데 적어도 한 명이 자기 자신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이 자기 이름을 뽑는 경우의 수를 세매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적어도 한 명 이런 멘트 날라왔으니까 니들이 뭘 떠올려? 자연스럽게 여사건을 떠올릴 거 아니야. 여사건을 떠올릴 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주시면 되겠냐? 모두 자기 이름이 아닌 케이스를 빼주시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A도 A가 아니고 B도 B가 아니고 C도 C가 아니고 D가 D가 아닌 케이스를 빼주시면 되는 것 같아.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기억하기로 앞에 경우의 수 파트에서 배웠던 완전순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갑니까? 그럼 요거 외우고 있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4명이 아무렇게나 자기 이름 가져가는 거니까 4팩토리얼 돌려주면 돼. 맞아 아니야? 그럼 빼기 모두 자기 이름을 갖지 않는 거니까 4명짜리 완전순열의 개수만 빼주시면 되겠죠. 맞아? 도윤아 이거 몇 가지라고? 4명짜리 완전순열? 9가지. 아주 좋아요. 외워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 영상 봐 아저씨. 영상 다 보지도 않았네. 첫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4명짜리 완전순열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결국 24가지에서 9가지 빼주시면 답은 15가지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만약에 시험에 등장하면 얘들아 보자마자 암산으로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야. 알겠어요? 이해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봅니다. 723번 안 되는 친구 없을 것 같아? 맞아 아니야? 넘어가도 되는 문제 맞지? 724번 학원에서 보고 갔고요. 725번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1, 2, 3, 4, 5, 6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1, 2, 3, 4, 5, 6을 나열을 할 건데 뭐라 했냐면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줬어.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줬고 나 조건 보니까 홀수인 소수끼리도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홀수인 소수끼리도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줬거든.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지금 2가지 숫자에다가 걸린 거야. 지금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2, 4, 6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 맞아? 그 다음에 홀수인 소수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1은 소수야 아니야? 아니야.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죠. 유일하게 그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1밖에 없어. 단위수라고도 부릅니다. 여튼 지금 홀수인 소수는 3, 5, 1을 제외한 나머지 홀수가 다 홀수인 소수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좀 아쉬움이 느껴져? 아쉽지 않냐? 아쉽지 않아? 아쉬워야 돼. 왜? 얘 조건이 걸렸어 안 걸렸어? 안 걸렸잖아. 얘까지 조건 걸려있으면 완벽해? 완벽하지. 왜? 얘 이웃하면 안 돼? 얘들끼리 이웃하면 안 되며 6개 중에 3개가 이웃하면 안 되고 3개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전조건이 강하게 걸려있으면 그냥 교대로 선다라는 뜻 아니야? 남녀 교대로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얘까지 얘네들이랑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걸려있으면. 즉 지금 내가 색이 편안한 상황으로 문제를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얘까지 이웃하지 않으면은 훨씬 색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지금 아주 독특한 존재인 1이란 녀석이 얘네들이랑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셈하는 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해갑니까? 즉 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첫 번째 1이라는 숫자가 나머지 홀수와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랑 1이라는 숫자가 어떤 홀수랑 반드시
이웃을 해버리는 상황으로 나눠서 바라보시면 편안한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알겠냐? 이해가? 그래서 1이라는 홀수가 나머지 홀수랑도 마저 이웃을 안 해버리면 이 상황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홀짝이 교대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됩니까? 홀수끼리 다 이웃하면 안 되고 짝수끼리 다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럼 결국 홀짝을 교대로 세우는 방법은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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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홀, 짝홀, 짝홀 이런 식으로 자리 세팅하는 가지수가 두 가지지. 맞아 아니야? 자리 세팅하고 나서 홀수는 홀수 자리에 짝수는 짝수 자리에 나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곱하기 3팩, 3팩으로 한 방에 셀 수 있는 상황이야. 이해가 가냐? 이 상황은 세기 편안하니까 따로 빼서 내가 센 것뿐이고 이제 누구 상황만 처리하면 돼? 1이라는 녀석이 어떤 홀수와 이웃해버린 상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웃해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유닛을 만들겠지. 맞아 아니야? 1과 누군가가 이웃할 거다라고 이렇게 유닛을 제작할 건데 그 유닛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3 또는 5밖에 없으니까 일단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유닛을 제작할 수 있는 가지수가 여전히 두 가지가 될 거야.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가 유닛 제작하는 가지수야? 맞지?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게냐면 짝수 2, 4, 6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홀수 여기 예를 들어 3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1, 3이라는 유닛이 하나 있고 외로운 홀수 하나가 있는 거야. 됩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고 얘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짝수는 여전히 지들끼리 이웃하면 안 돼. 맞아? 얘네들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5개의 숫자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건데 5개 중에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얘네들이 적어도 하나씩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짝수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뭔 소린지 알겠지? 즉 얘네들은 반드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는 겁니다. 동시에 붙을 수는 없어. 뭔 소린지 알았어? 이해가 가냐? 그럼 얘는 칸막이 전략 사용하면 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아니면 그냥 얘네들이 사이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짝수끼리 그냥 3팩으로 나열하고 얘네 둘도 자리 바꾸는 거 2팩으로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는 것 같아. 뭔 소린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어. 선생님 1, 3, 5가 1이 이렇게 있고 3, 5가 이렇게 이웃하는 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나 없나 이 문제에서. 짝수가 몇 개나 있어? 3개나 있으니까 애들이 다 떨어뜨려 놓으려면 홀수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돼. 이해가 갑니까? 얘네들이 싹 다 한 몸으로 묶이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랑만 이웃해야 돼. 적어도 하나랑만. 이해가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열심히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거 얼마냐? 66에 36에 2 곱하니까 72가지 나타나고 얘는 4 곱하기 6이니까 24 곱하기 2면 48가지인가? 맞아? 72 더하기 48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120가지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넘어가도 돼? 얘들아. 다음 이제 726번은 배수 판정하는 문제인데 제가 설명은 드렸지 판정법은. 3의 배수 어떻게 판정한다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일 때 726번 그래서 1, 2, 3, 4, 5, 6 중에서 4장을 뽑는 건데 3의 배수 나타내려면 4개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순간이 언제인지 찾아야 되지. 4개 더하는 조합을 일일이 찾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체 합을 이용해서 찾는 게 편한 것 같아. 다 더해주면 총합이 21이잖아. 맞아? 총합이 21이니까 마침 3의 배수지. 그럼 여기서 내가 4장 빼고 제외할 카드 2장의 합을 빼주시면 얘가 4개의 합이고 걔네가 3의 배수가 나온 상황 찾아주면 돼. 이해가 갑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21을 넘겼다라고 생각하면 3의 배수에서 뭘 빼야 3의 배수가 나와? 3의 배수 빼야 3의 배수 나오지. 맞아 아니야? 즉 제외할 카드 2장의 합도 뭐가 되는 상황 찾으면 돼? 3의 배수 되는 상황 찾으면 돼. 이해가 갑니까? 그럼 제외할 카드를 세팅할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하면 얘가 3배수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2장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상황은 여전히 더했을 때 몇의 배수가 되는 상황을 찾을 때는 개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분류한다 그랬지. 맞아 아니야?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와 2인 숫자를 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숫자 즉 3의 배수끼리 더했을 때도 3의 배수 만들어지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이런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나머지가 1인 숫자가 1하고 4 두 가지가 있고 2인 숫자가 2하고 5 두 가지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에서 총 4가지의 조합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맞아 아니야? 그 다음 3의 배수끼리 더하는 거는 그냥 3, 6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한 가지밖에 없지. 가능한 조합이. 맞아? 즉 3의 배수 4개를 세팅할 수 있는 조합이 5가지 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일단 조합 개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을 배열하는 가지수는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 맞냐? 이해가 가? 아이들아? 즉 3의 배수 개수는 저렇게 그냥 카운트 하시면 될 것 같아.
4의 배수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 아니야? 끝자리만 12, 16 이런 식으로 구구단 외워가면서 4의 배수 되는 상황만 찾으시면 되는 것 같아. 맞아 아니야? 727번 사전식 배열 문제인데 얘도 볼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 문제 맞지? 잘 풀었냐? 네. 마지막 728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왔어? 주머니 안에 서로 다른 빨간 공 2개랑 서로 다른 파란 공 3개가 있다라고 했어. 728번. 서로 다른 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번호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빨간 공 2개. R2. 그다음에 파란 공 3개. 블루 1, 블루 2, 블루 3.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다음 주머니에서 공을 따라 한 개씩 꺼내서 5개를 모두 꺼낸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꺼내고 두 번째 꺼내고 세 번째 꺼내고 네 번째 꺼내고 다섯 번째 꺼내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1, 2, 3, 4, 5등을 정하는 거랑 똑같아서 얘네들을 그냥 배열하는 가지수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괜찮나? 비보건 추출 상황이잖아. 여튼 빨간 공은 연속해서 꺼내지 않는다라고 했어. 즉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얘네들이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지? 다음 뭐라고 나왔어? 파란 공은 3개가 모두 연속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2개는 붙어있을 수 있는데 모두 이웃하지만 않으면 돼. B가 연속으로 오는 상황만 피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연속으로 오는 상황만 피한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얘네끼리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먼저 배열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 먼저 배열하면 3팩토리얼 가지수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저 빨간 공을 집어넣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럼 집어넣을 때 결국 4 곱하기 3으로 처리를 하잖아 우리가. 맞아? 빨간 공 집어넣을 때. 근데 이 4 곱하기 3을 모조리 다 가져오면 안 되지. 그 경우의 수 중에서 누구와 누구를 고른 경우? 이 자리와 이 자리를 골라서 양 끝을 골라버리는 경우에는 지금 BBB가 연속이 돼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저 경우는 제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줘야 돼. 얘네 둘을 고르는 경우의 수니까 R1, R2, R1, R2 해가지고 두 가지는 이렇게 빼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경우만.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럼 6 곱하기 4, 3, 12에서 2 뺐으니까 10해서 60까지의 경우의 수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접근한 방법이 다 동일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은 칸막이 전략 사용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다라는 거야. 주의할 사항은 여사건으로 해결하지 않길 바래. 항상 이웃한다의 여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았나요? 물론 그렇게 푸는 문제도 있긴 한데 2개만 있을 때는 일반적인 접근이 칸막이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여기까지 정리되지? 질문 남아있는 거 없어? 그래서 과제 내고 잠깐 정리하고 피드백 테스트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진도를 더 안 나갔기 때문에 조합, 네네. 너 늦었잖아. 늦었는데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쉬는 시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뭐. 저는 그동안 책 비운 그거를 채워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나 오늘은 수학 통일 숙제가 나갈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조합은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그 스텝 3 남아있는 걸 다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그러면? (180페이지까지지) 고쟁이 경우의 수 스텝 3 마무리 180페이지까지 시고요. 다음 수학통은 핵심 유형이라고 써져 있는 데를 다 낼 건데 거기 어렵지 않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책이 없어서 잠깐만. 어디까지야? 167페이지까지. 수학통은 고쟁이랑 다르게 그 경우의 수랑 그 순열이 한 단원이야,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167페이지까지 저거는 뭐 페이지 수랑 별개로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잠깐 정리하고 테스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